내 딸 건드리면 오늘 다 죽는다. 싸늘한 목소리였죠. 비가 쏟아지는 부두. 손등에 용 문신이 새겨진 남자가 두 팔을 벌려 앞을 막아섰다. 맞은편엔 무장한 사내들이 10명도 넘게 늘어서 있었죠. 그 뒤로 앳된 얼굴의 여자가 보였습니다. 강철민, 그 여자 내놔. 넌 그 애가 누군지도 몰라. 철민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알 필요 없어. 그런데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인가? 22년 전 경남 합천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외딴 산속 새벽 2시, 쓰레기가 쌓인 폐가 담벼락 아래서 소리가 났다. 박상두가 손전등을 비추다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두목님, 이거 악이 아닙니까? 데리고 간다. 담요 한 장에 쌓인 갓난아기였다. 탯줄도 채 아물지 않았죠. 강철민은 말없이 아기를 내려다봤다. 그날 밤 전설의 조폭 패거리는 편의점 앞에 서서 점원에게 물었다. 저기요, 분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 네, 저기 진열대 있어요. 아지트로 돌아온 철민이 분유를 타는 동안 박상두는 아기를 안고 어쩔 줄 몰라 거실을 빙빙 돌았고 최종팔은 핸드폰으로 기저귀 가는 법을 검색하며 손을 벌벌 떨었다. 조직 사상 가장 살벌했던 아지트가 그날 밤 가장 시끄럽고 따뜻한 곳이 되었다. 강철민은 아기 이마에 손을 얹으며 낮게 말했다. 이수아, 오늘부터 네 이름이다.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왜 22년이 흐른 지금 저 빗속 부두에서 목숨을 건 대치가 벌어졌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의 시작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커피 한 잔처럼 당신의 마음에 스며드는 사연 한 편으로 매일 찾아오겠습니다. 챕터 1. 그날 밤 산이 울었다. 경남 합천 깊은 산속. 시각은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흑룡파 조직원 12명이 낡은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죠. 비밀 회합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속, 손전등 빛만이 앞을 비추고 있었어요.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 낙엽 밟히는 소리.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야야야야. 이거 아기잖아, 아기. 두목님. 최종팔의 목소리가 산속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조직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쓰레기가 쌓인 폐가 담벼락 아래, 낡은 담요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최종팔이 손전등을 가까이 비추자 작고 붉은 얼굴이 드러났죠. 탯줄도 채 아물지 않은 갓난아기였습니다. 조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이게 무슨, 누가 여기다 애를 버린 겁니까? 탯줄이 아직 있잖아. 방금 나온 거 아니야? 두목님, 어떻게 합니까? 강철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걸어와 쪼그려 앉았어요. 차가운 산바람이 불었습니다. 담요 한쪽이 바람에 들썩였죠. 아기의 작은 손이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어요. 손가락이 5개, 발가락이 5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철민을 똑바로 올려다봤어요.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눈이었죠. 그 눈이 어둠 속에서 철민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온 힘을 다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새벽 산속이 그 작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죠. 철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데려간다. 두목님? 박상두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철민은 이미 아기를 두 손으로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투박하고 두꺼운 손이었어요. 손등에는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죠. 평생 주먹을 쥐고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그 손 위에 갓난아기가 올려졌어요. 못 들었냐 데려간다고.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흑룡파 두목 강철민이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그 어떤 조직원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한 번 내린 두목의 결정에 토를 달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아기는 울었습니다. 최종팔이 손가락을 내밀었더니 아기가 꽉 쥐었어요. 최종팔은 그 순간부터 손가락을 빼지 못했죠. 산길을 내려오는 내내 쪼그린 자세로 걷다 보니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았지만 손가락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야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목님, 아기를 어떻게 안고 탑니까? 카시트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카시트가 뭔데? 조직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태어나서 카시트라는 단어를 입에 올려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결국 박상두가 아기를 품에 안고 조수석에 앉아 철민 옆자리를 지켰습니다. 100여 킬로그램의 거구가 갓난아기를 안고 가슴에 꼭 붙인 채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죠. 상두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서워서요. 혹시 제가 잘못 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살살하나. 살살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목님. 차가 산을 내려와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보였어요. 철민이 차를 세웠습니다. 기다려. 철민이 혼자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 아래 손등에 용 문신이 새겨진 덩치 큰 남자가 음료수 냉장고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점원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분유. 네. 갓난아기 분유. 어디 있습니까? 점원이 잠시 굳어 있다가 천천히 분유 코너로 안내했습니다. 철민은 분유통을 하나 집어들었어요. 앞뒤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았죠.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도 몰랐어요. 이거 어떻게 타는 겁니까? 점원이 덜덜 떨며 설명했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분유 3통, 젖병 2개, 기저귀 한 묶음을 계산대에 올렸어요. 그리고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아기 옷은 어디서 팝니까? 저희는 없고요. 근처 마트에 가셔야. 마트 몇 시까지 합니까? 새벽 2시면 다 닫았을 거예요. 철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계산대 옆에 걸린 작은 행주를 봤습니다. 저거 하나 주십시오. 점원이 영문도 모른 채 행주를 건넸습니다. 철민은 말없이 계산을 마치고 나갔어요. 점원은 한참 동안 문이 닫힌 자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지트로 돌아온 시각은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조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죠. 분유 어떻게 타는지 알아? 모릅니다. 나도 모릅니다. 저도. 철민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천천히 타이핑했어요. 분유 타는 법. 최종팔이 옆에서 기저귀를 펼쳐놓고 영상을 보며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박상두는 아기를 안은 채 거실을 빙빙 돌고 있었죠.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야, 흔들지 마. 흔들면 안 된다고 검색에 나와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있으면 더 웁니다. 그냥 가만히 안고 있어봐. 못합니다. 팔이 떨립니다. 철민이 분유를 완성했습니다. 적정 온도를 확인하는 방법도 영상에 나와 있었어요. 손목 안쪽에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따뜻했죠. 철민이 직접 아기를 받아 안고 젖병을 물렸습니다. 아기가 빨기 시작했어요. 울음이 멎었습니다. 조직원 12명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아지트가 처음으로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철민은 아기를 내려다보며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상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목님, 이름은요? 철민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이수아. 이수아요? 물수 아이야. 맑게 자라라고. 박상두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최종팔은 고개를 돌려 딴 데를 봤어요.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자리를 뜨지도 않았습니다. 이수아는 젖병을 다 비우고 나서 눈을 감았습니다. 철민의 굵고 투박한 팔 위에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표정으로 잠이 들었죠. 그날 밤 전설의 흑룡파 두목은 밤새 아기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눕히면 깰까봐, 내려놓으면 울까봐,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남자가 갓난아기 하나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새벽을 지새웠어요. 박상두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훗날 그는 말했죠. 강철민이 갓난아기를 내려다보며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던 그 말을 잘 자라라. 수아야. 이수아. 이름도 호적도 과거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생명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이 아이에게는 12명의 보호자가 생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세상에서 가장 어설프고 세상에서 가장 진심인 보호자들이었어요. 챕터 2 조폭 아지트에 봄이 왔다. 이수아가 아지트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강철민은 조직원 전체를 불러 모았습니다. 12명이 일렬로 서자 철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앞으로 이 아이 일은 전원이 돕는다. 불만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흑룡파에서 두목의 말에 불만을 표시한 사람이 살아남은 적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불만이 없기도 했습니다. 사흘 사이에 이미 조직원 절반이 수아에게 완전히 넘어가 있었거든요. 문제는 아무도 아기를 키워본 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둘째 날 새벽에 왔어요. 수아가 갑자기 고열이 났습니다. 체온계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죠. 박상두가 이마에 손을 얹더니 소리쳤습니다. 뜨겁습니다. 두목님, 엄청 뜨겁습니다.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새벽 2시에 어디가 열어요? 최종팔이 핸드폰을 들고 뛰어다녔어요. 야간 소아과를 검색하고 주소를 찍고 차를 뺐습니다. 조직원 5명이 갓난아기 하나를 데리고 새벽에 응급실로 달려갔죠. 의사가 진료실 문을 열다가 문신 가득한 남자 5명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박상두가 아기를 내밀며 말했어요. 선생님, 열이 납니다. 빨리 봐주십시오. 다행히 단순한 신생아 발열이었습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쥐어주며 말했어요. 신생아는 원래 처음엔 열이 좀 나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게 정상입니까? 네, 정상이에요. 그런데 아버님이세요? 5명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네. 의사가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처방전을 더 꼼꼼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지트 서랍 한 칸이 통째로 약 보관함이 됐어요. 수아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아지트는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한쪽에 아기 침대가 생겼어요. 조직원 중 한 명이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조립을 잘못해서 2번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에 겨우 완성한 침대 옆에 모빌도 달았죠. 최종팔이 직접 달았는데 너무 낮게 달아서 수아가 손으로 잡아당길 수 있는 높이였어요. 결과적으로 수아가 제일 좋아했습니다. 철민은 매일 새벽 수아 곁에 있었습니다. 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도 새벽 4시면 눈이 떠지는 체질이었죠. 그 시간에 조직 일을 처리하거나 운동을 했는데 이제는 수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기가 자는 얼굴을 보는 게 습관이 됐어요. 숨 쉬는 소리를 확인하고 담요가 밀렸으면 덮어주고 그러다 동이 텄습니다. 박상두가 한 번은 새벽에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그 장면을 봤어요. 두목이 아기 침대 옆에 쪼그리고 앉아 손가락 하나로 수아의 볼을 살짝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박상두는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아가 웃기 시작한 건 2달이 지나서였습니다. 최종팔이 처음 발견했어요. 수아 앞에서 별 생각 없이 혀를 내밀었더니 수아가 방긋 웃었죠. 최종팔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웃었습니다. 야, 수아가 웃었어. 두목님. 조직원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철민도 왔습니다. 모두가 수아 앞에서 이상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죠. 눈을 찡그리고 볼을 부풀리고 혀를 내밀고 덩치 큰 조폭 12명이 갓난아기 하나를 웃기려고 총출동한 겁니다. 수아는 그 중에서 철민이 미간을 찌푸렸을 때 가장 크게 웃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수아는 목을 가눴고 5달이 지나자 뒤집기를 했습니다. 6달이 지나자 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조직원들은 수아의 발달을 육아 앱으로 꼬박꼬박 체크했습니다. 최종팔이 앱을 설치한 뒤로 매달 알림이 뜰 때마다 단체 채팅방이 시끄러워졌어요. 이번 달엔 이유식 시작해야 한답니다. 이유식이 뭡니까? 죽 같은 거래요. 야채 갈아서 만드는 거. 우리 중에 요리할 줄 아는 사람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 철민이 유튜브를 보며 당근 이유식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되게 만들었고 2번째는 너무 묽었어요. 3번째에 간신히 맞췄죠. 수아는 당근 이유식을 한 숟가락 먹더니 얼굴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최종팔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두목님, 수아가 싫다는 것 같습니다. 한번 먹어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다. 근데 표정이 한 번 더. 수아는 결국 3숟가락을 먹었습니다. 철민은 그걸 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아가 첫 돌을 맞던 날 아지트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케이크를 주문했고 풍선을 달았어요. 조직원들이 각자 선물을 샀는데 박상두는 곰 인형을, 최종팔은 딸랑이를 샀죠. 철민은 작은 금 팔찌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백화점에 가서 샀어요. 수아가 돌잡이에서 잡은 건 청진기였습니다. 조직원 중 한 명이 농담으로 놓은 거였는데 수아가 거침없이 그걸 집어들었어요. 의사 된다는 거 아닙니까? 판사목도 있었는데 저걸 집었네. 의사가 더 낫습니다. 돈을 더 벌잖아요. 철민이 수아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면 된다. 수아는 그 말의 의미를 알 리 없었어요. 그저 철민의 얼굴을 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2 손으로 철민의 뺨을 양쪽에서 잡고 있는 힘껏 눌렀어요. 조직원들이 한꺼번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조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고 나서 철민은 혼자 잠든 수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든 판사가 되든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그냥 웃으며, 그냥 살아만 있어주면 됐어요. 그게 강철민이 살면서 처음으로 품어본 바람이었습니다. 수아가 걷기 시작한 건 돌이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아지트 거실에서 첫 발을 뗐어요. 철민이 앞에 쪼그려 앉아 2 팔을 벌리고 있었고 박상두와 최종팔이 양옆에서 넘어질까봐 손을 반쯤 뻗은 채 대기 중이었죠. 수아가 2 발로 서더니 비틀비틀 3걸음을 걸어 철민의 품에 안겼습니다. 조직원 12명이 동시에 환호성을 질렀어요. 걸었습니다. 수아가 걸었어요. 3걸음입니다. 3걸음. 철민이 수아를 꼭 안으며 낮게 말했어요. 잘했다, 수아야.
수아는 대답 대신 철민의 목을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이 아지트가, 이 사람들이 자신의 세상이라는 걸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흑룡파 아지트에 그렇게 봄이 왔습니다. 세상 누구도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조직의 아지트 안에 이런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요. 챕터 3. 우리 딸 건드리지 마라.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이수아는 어느새 15살이 됐어요. 키가 훌쩍 커서 아지트 문틀에 기댈 수 있을 만큼 자랐고 목소리도 제법 또렷해졌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이 잘 바뀌지 않는 건 영락없이 철민을 닮아 있었어요. 웃을 땐 환하게 웃었지만 화가 나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빛만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도 닮아 있었죠. 학교는 아지트에서 가장 가까운 합천의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철민은 수아를 학교에 보내는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호적이 없는 아이였으니까요. 결국 조직의 법무 담당을 통해 서류를 만들고 이수아라는 이름으로 정식 등록했습니다. 부모란에는 강철민의 이름이 올라갔어요. 수아는 학교에서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튀지 않으려 했어요. 집이 어디냐는 질문에는 적당히 둘러댔고 아버지가 뭐 하시냐는 질문에는 그냥 사업이라고 했죠. 친구는 많지 않았지만 없지도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긴 건 2학년 봄이었습니다. 같은 반 남자아이 셋이 수아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됐습니다. 지나가다 어깨를 치거나 급식줄에서 새치기를 하거나 수업 시간에 뒤에서 지우개를 던지는 식이었죠. 수아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철민에게 배운 대로였습니다. 먼저 치지 않는다. 그러나 맞지도 않는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선을 넘었습니다. 방과 후 교실에 혼자 남아있던 수아에게 셋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그중 하나가 수아의 가방을 빼앗아 창문 밖으로 던지려 했죠. 수아가 말했어요. 내려놔. 뭐라고? 한 번만 더 말한다. 내려놔. 아이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던졌어요. 수아는 그 순간 움직였습니다. 가방을 던진 아이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어요. 비명이 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아이가 달려들자 수아가 옆으로 비껴서며 팔을 꺾었죠. 나머지 한 명은 문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15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수아는 가방을 집어들고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교실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그 아이들의 부모가 학교로 찾아왔어요. 담임 선생님이 수아를 불렀어요. 수아야, 어제 일 이야기해봐. 내가 먼저 때렸다고 하는데. 수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먼저 때린 건 아닙니다. 막은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한 명은 손목을 다쳤대. 던지려는 걸 잡았습니다. 다치게 하려던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교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상두가 들어섰어요. 그 뒤로 최종팔이 그리고 조직원 2명이 더 따라 들어왔죠. 전부 양복이었지만 목에 문신이 보였습니다. 박상두가 차분하게 그러나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 보호자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상대 부모 중 한 명이 목소리를 높이려다 박상두와 눈이 마주치더니 입을 다물었어요. 상황은 조용하게 정리됐어요. 담임 선생님이 양측 모두 주의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했고 상대 부모는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오면서 박상두가 수아에게 물었어요. 많이 무서웠어?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셋이잖아. 셋이어도 겁은 안 났어요. 근데 가방 던지는 건 화가 났습니다. 박상두가 피식 웃었어요. 수아 옆에서 걸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근데 다음엔 선생님한테 먼저 말해봐. 알겠지? 네. 그날 저녁 철민이 수아를 불렀습니다. 다쳤어? 아니요. 손은? 수아가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철민이 천천히 살펴봤어요. 아무 상처도 없었습니다. 잘했다. 수아가 눈을 살짝 치켜떴습니다. 싸우면 안 된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요. 먼저 치지 않았잖아. 네. 그럼 된 거다. 철민이 일어서며 덧붙였습니다. 다음엔 더 빨리 끝내. 수아가 처음으로 피식 웃었어요. 철민의 등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닮았나 봐요. 철민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걸음이 아주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어요. 수아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던 해 아지트 풍경은 또 달라졌습니다. 철민은 수아의 통학 경로를 조직원들에게 나눠서 맡겼어요. 어느 날 하교하다 뒤를 돌아보니 최종팔이 편의점 앞에서 껌을 씹으며 서 있었습니다. 수아와 눈이 마주쳤어요. 삼촌, 오늘도 나왔어요? 아, 나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계세요. 최종팔이 껌을 우물거렸습니다. 우연이야, 우연. 수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삼촌. 최종팔이 멋쩍게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고맙긴 뭘, 빨리 가. 두목님 기다리신다. 수아가 19살이 되던 해 가을, 처음 보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아지트 근처를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이 그걸 발견한 건 박상두보다 사흘 빨랐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전 자신이 받은 한 통의 전화를 떠올렸죠. 그 전화의 목소리가 말했었습니다. 강두목, 그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때가 되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때가 온 건지도 몰랐습니다. 철민은 조용히 주먹을 쥐었어요. 수아는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철민은 식탁에 혼자 앉아 식은 국을 바라봤어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일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걸 뼛속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얼굴을 보면 아직은 조금만 더 이 시간을 붙잡고 싶었어요. 그게 아버지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걸 강철민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챕터 4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검은 승용차가 아지트 근처를 서성인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철민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박상두를 불러 차 번호를 조회하게 했어요. 결과가 나오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차는 서울에 등록된 법인 명의였고 그 법인의 실소유주를 캐고 들어가자 이름 하나가 나왔어요. 황민준. 철민은 그 이름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래전 수아를 처음 데려온 지 열흘도 안 됐을 무렵에 걸려온 전화. 그 목소리의 이름이었어요. 22년이 흘렀습니다. 직접 만납니다. 박상두가 눈을 찡그렸습니다. 혼자 가실 겁니까? 그래. 두목님, 상대가 어떤 인간인지도 모르는데 혼자는. 나 혼자라고 했다. 박상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철민의 눈빛이 그런 표정일 때는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20년 넘게 배워온 터였어요. 다음 날 저녁 철민은 합천 읍내 한 식당 골방에서 황민준을 마주했습니다. 61살, 흰 머리에 고급 양복, 자세가 꼿꼿했어요. 황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랜만입니다. 강두모. 누굽니까? 이미 알고 오셨을 텐데요. 철민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황민준이 천천히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이수아가 22살이 됐습니다. 이제 데려가야 할 때가 됐어요. 데려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아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강두목은 역할을 다 하셨어요. 철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역할. 그렇습니다.
내가 22년 동안 그 아이를 키운 게 역할입니까? 황민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철민이 낮고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이 누구든 수아는 내 딸입니다. 데려간다는 말은 꺼내지도 마십시오. 황민준이 철민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강두목, 그 아이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 한마디에 철민의 몸이 굳었습니다. 황민준이 계속 말했어요. 이수아는 평범한 아이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표적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데려가겠다는 겁니까?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보호합니다. 황민준이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철민이 보지 않았어요. 그 안에 수아의 출생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판단은 이미 했습니다. 강두목, 돌아가십시오. 황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멈추며 말했어요. 저는 수아의 외조부입니다. 철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단 1초였어요. 그리고 다시 굳어졌습니다. 황민준이 나간 뒤 철민은 혼자 테이블 앞에 앉아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서류가 나왔어요. 출생 기록, 혈통관계, 사진 한 장. 사진 속 여자는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수아와 눈이 똑 닮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 옆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 뉴스에서 본 얼굴이었어요. 대한민국 국무총리 강인호. 수아는 그 남자의 손녀였습니다. 철민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하늘을 봤어요. 가을이었습니다. 별이 맑았죠? 22년 전 산속에서 아기를 안고 내려오던 그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철민이 차에 올라타며 수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밥 먹었어?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아버지도요? 철민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조금만 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있어줘. 조금만 더 그냥 내 딸로 있어줘. 그날 밤 철민은 처음으로 눈이 오래 감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수아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철민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수아가 밥을 먹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제 늦게 들어오셨어요. 일 있었어. 무슨 일이요? 그냥 일. 수아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황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총리 측 인사드립니다. 수아의 존재가 알려지면 총리의 정치 생명이 끝나거든요. 22년 전에 산에 버린 것도 그 사람들이 한 겁니까? 황민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철민의 턱 근육이 움직였어요. 태어나자마자 산속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아이. 그 작고 붉은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철민이 한참 후에 말했어요. 수아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요? 내가 준비될 때까지. 전화를 끊고 철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지트 마당에서 수아가 박상두와 웃고 있었어요. 환하게 아무것도 모른 채로. 철민이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 아이 곁에 있겠다고. 22년 전 산속에서 처음 결심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번엔 더 단단하게. 수아가 마당에서 고개를 들어 창문 쪽을 봤습니다. 철민과 눈이 마주쳤어요. 수아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강철민이 키운 딸이었으니까요. 챕터 5, 이 여자가 수상하다. 황민준이 다녀간 뒤로 철민은 달라졌습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건 아니었어요. 밥을 먹고 조직이를 보고 수아와 저녁을 같이 먹는 일상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박상두는 알고 있었어요. 두목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말하지 않을 뭔가를 혼자 짊어지고 있다는 걸. 박상두가 조심스럽게 물은 건 황민준이 다녀간 지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두목님,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중에 말하겠다. 수와 관련된 겁니까? 상두야. 네. 나중에. 박상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만 그날부터 수아 주변을 더 꼼꼼히 살폈어요. 아무 말 없이 아무도 모르게. 그로부터 열흘쯤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수아가 혼자 읍내에 나갔어요. 편의점에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 골목 어귀에서 낯선 남자 둘이 수아 앞을 막아섰습니다. 넥타이를 맨 양복 차림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평범한 회사원 같았지만 서 있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훈련받은 사람 특유의 자세였죠. 남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이수아 씨죠? 수아가 멈춰섰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윗분이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요. 누구신지 모르는 분을 왜 만납니까? 그냥 잠깐이면 됩니다. 차 타시죠. 남자가 팔을 뻗어 수아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수아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 손을 쳐냈어요. 그냥 순순히 오시는 게 좋을 텐데요. 저는 모르는 사람 차는 안 탑니다. 두 번째 남자가 옆으로 돌아 수아의 뒤를 막으려 했습니다. 수아가 눈을 옆으로 흘겼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나는 걸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지트에서 몸으로 익힌 감각이었어요. 뒤에 남자가 손을 뻗는 순간 수아가 몸을 틀었습니다. 남자의 손목을 두 손으로 잡고 그대로 꺾었어요. 앞에 남자가 달려들자 수아가 옆으로 비껴서며 발을 걸었습니다. 남자가 중심을 잃고 벽에 어깨를 부딪혔어요. 수아가 두 남자 사이를 빠져나오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이름부터 밝히고 오세요. 두 남자가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앳된 얼굴, 타이트한 원피스 차림. 그런데 눈빛이 달랐어요. 겁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서운 게 없는 눈이었어요. 남자 둘이 말없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아지트에 들어서자 철민이 거실에 있었어요. 수아를 보더니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늦었네. 좀 돌아왔어요. 철민이 수아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수아의 오른손 손목이 살짝 붉어져 있었어요. 손? 별거 아닌데요. 내밀어봐. 수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철민이 천천히 살펴봤어요. 무슨 일 있었어? 모르는 사람들이 차 타라고 했어요. 몇 명? 둘이요. 다쳤어? 저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좀 다쳤을 수도 있어요. 박상두가 주방에서 나오다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철민이 조용히 물었어요. 차 번호 봤어? 네. 외웠어요. 수아가 번호를 읊었습니다. 철민이 박상두를 봤어요. 박상두가 말없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수아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 거실 문 앞에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철민이 창밖을 보며 서 있었어요. 등이 넓고 단단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던 등이었어요. 수아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등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무거워 보이는지 수아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차 번호 조회 결과는 다음 날 아침에 나왔습니다. 박상두가 철민에게 조용히 보고했어요. 총리실 경호 인력으로 등록된 차량입니다. 두목님.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아한테는 말하지 마라. 그날 철민은 황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아가 어젯밤 당신 쪽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보낸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쪽입니다. 황민준이 말을 이었어요. 수아에게는 제가 말하지 않은 부분이 아직 있습니다. 강두목. 그 아이가 누구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철민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오래 앉아 있었어요. 수아의 방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수아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책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태평하게. 하지만 이제 철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챕터 6. 넌 대체 누구냐? 골목 사건이 있고 나서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수아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거르고 불도 끈 채로 있었죠. 철민이 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밥 안 먹어? 배 안 고파요. 들어가도 되냐? 네. 철민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수아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불을 끈 방 안으로 창밖 불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철민이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 한참 후에 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응. 저 뭔가 숨기고 계시죠? 철민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계속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저를 찾아온 건지 알고 계시잖아요, 아버지는. 수아야. 말해주세요. 철민이 오래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알고 싶다는 눈이었습니다. 내일 같이 나가자. 다음 날 오전 철민은 수아를 데리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5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에서 황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아가 황민준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흰 머리에 양복 차림의 노인이었죠. 그런데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수아를 보는 눈빛이 너무 깊었어요. 그리움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황민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많이 컸구나. 넷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황민준이 봉투를 꺼내 수아 앞에 내밀었어요. 열어봐라. 수아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나왔어요. 출생 기록부터 사진 한 장. 젊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눈이 자신과 똑 닮아 있었어요. 그 옆에 선 남자. 뉴스에서, 신문에서 봤던 얼굴이었죠. 강인호.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 여자가 제 어머니입니까? 그렇다. 그리고 이 남자는요? 내 어머니는 총리의 혼외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이었다. 내 어머니도 세상에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이었어. 그럼 저는 총리의 혼외 손녀딸이다. 조용했습니다. 최종팔이 침을 삼켰어요. 박상두가 주먹을 테이블 아래서 쥐었습니다. 어머니는요? 황민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너를 낳다가 돌아가셨다. 수아가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철민이 수아의 옆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눈을 떴어요. 그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 어머니의 아버지다. 내 외할아버지. 왜 이제 나타나셨어요? 이제 때가 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위험하기 때문이야.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철민을 봤어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철민이 수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22년 전에 산속에서 날 데려올 때부터요? 철민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 그럼 언제부터요? 내가 10살 되던 해에 연락이 왔었다. 수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10살. 12년 전. 그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있었다는 말이었어요. 알아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 철민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넌 내 딸이고 나는 내 아버지니까.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입술이 잠깐 떨렸죠. 황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아야, 사실 내게 말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황민준이 서류 하나를 더 꺼냈어요. 수아의 생부, 그리고 그의 직업.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공작원. 제 아버지가 국정원 요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총리의 비리를 오래 추적했었다. 결정적인 증거를 쥐고 있었지.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황민준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죽었다. 수아가 태어나기 석 달 전에. 수아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표적이었던 거네요.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아의 눈빛이 차분하고 단단해졌어요. 22살짜리 여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아가 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황민준이 수아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수아야, 사실 그게 다가 아니다.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총리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인 자료를 남겼다. 그런데 그게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어. 어디 있습니까? 황민준이 수아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 몸속에 있다. 수아가 굳었어요. 태아였던 내 몸에 암호화된 장치를 이식했다. 내 아버지가 직접.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아가 천천히 왼쪽 팔목을 봤어요. 어릴 때부터 있던 작은 흉터. 한 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렇다. 수아가 잠시 그 흉터를 바라보다 피식 웃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증거물이었네요. 황민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수아가 철민을 봤습니다. 아버지, 이것도 알고 계셨어요? 이건 몰랐어. 수아가 고개를 끄덕이고 황민준을 봤어요. 직접 나서면 됩니까? 있다. 하지만 수아,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해. 하겠습니다. 철민이 낮게 말했어요. 같이 한다. 그 한마디에 수아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닥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으니까요. 챕터 7 모든 것은 계획이었다. 서울에서 합천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박상두와 최종팔은 앞차에 탔고 철민과 수아는 뒷차에 나란히 앉았어요. 5시간 내내 수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철민은 앞을 봤어요. 그러나 수아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내쉴 때마다 철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합천 톨게이트를 빠져나올 무렵 수아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응? 화나요? 누구한테? 저한테요. 제가 그냥 평범한 애가 아니어서. 그게 왜 내 잘못이야? 수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봤어요. 황민준 할아버지가 한 말이 자꾸 생각나요. 제 생부가 총리 비리를 추적하다 죽었다고 했잖아요. 응. 그 사람이 저를 증거로 만든 거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은 저를. 철민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게 화가 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뭘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어쨌든 살았고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수아가 철민을 봤어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철민이 수아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없이 수아가 눈을 감았어요. 아지트로 돌아온 그날 밤 황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황민준이 합천으로 내려와 철민과 단둘이 마주 앉았어요. 수아를 강두목에게 맡긴 건 우연이 아닙니다. 철민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22년 전 제가 직접 선택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흑룡파는 당시 경남 일대에서 가장 강한 조직이었습니다. 총리 측 사람들이 절대 손댈 수 없는 곳이었어요. 저는 수아를 살리려면 그 안에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철민의 턱이 굳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수아를 그 산속에 버린 겁니까? 황민준이 눈을 감았어요. 버린 게 아닙니다. 살리려 한 겁니다. 결과가 같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철민이 낮게 말했어요.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탯줄도 채 아물지 않은 아이를 쓰레기 더미에 버렸습니다. 황민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철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게 발견했어도 밤새 거기 있었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황민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황민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강두목. 철민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멈췄습니다. 황민준이 말했어요. 하지만 강두목이 그 아이를 데려갈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22년 전 그 밤 저는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강두목이 산길을 내려오는 걸, 그리고 그 아이 울음소리에 멈추는 걸. 강두목이 어떤 사람인지 오래 지켜봤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도, 가족이 없다는 것도, 한 번 품은 사람은 절대 놓지 않는다는 것도. 철민이 황민준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강두목이 지나가는 산길이었으니까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황민준이 말을 이었어요. 수아를 살리려면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총리 측이 절대 뒤지지 못할 장소, 그리고 목숨 걸고 지켜줄 사람. 저는 두 가지 모두 강두목에게서 찾았습니다. 철민이 한참 후에 말했어요. 나를 이용한 겁니까? 황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탁한 겁니다. 말을 못했을 뿐이지. 또 침묵이 흘렀어요. 철민이 창밖을 봤습니다. 흐린 하늘이었어요. 수아는 알고 있습니까? 이 얘기를. 아직 모릅니다. 그건 강두목이 결정하십시오. 그 아이의 아버지는 강두목이니까요. 철민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획이든 아니든 선택이든 아니든 수아는 자신의 딸이었어요. 그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상관없었습니다. 오늘 밤 수아에게 직접 말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날 밤 철민이 수아를 불렀습니다. 거실에 둘이 마주 앉았어요. 오늘 황민준을 만났어. 알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들은 얘기 전해야 할 것 같아서. 수아가 기다렸습니다. 수아, 너 그 산속에 버려진 게 우연이 아니었어. 수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황민준이 계획한 거야. 내가 그 산길을 지나간다는 걸 알고 그 자리에 너를 두고 간 거야.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선택당한 거였어. 화낼 자격 있으면 화내도 돼. 수아가 눈을 내려깔았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요? 뭐가? 화나세요? 낯섰어. 지금은요? 지금은 아니야. 왜요? 계획이든 아니든 내가 내 딸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 수아의 눈이 붉어졌어요.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요. 뭐가? 아버지가 제 아버지인 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철민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근데 아버지. 응. 황민준 할아버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어머니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떨렸거든요. 철민이 수아를 봤습니다. 그 마음 어디서 났어? 수아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웠죠. 한번 품으면 끝까지 가잖아요. 철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아가 못 보게요. 하지만 수아는 봤어요. 철민의 눈가가 잠깐 붉어졌다가 돌아오는 걸. 수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움직여요. 아버지, 빨리 끝내고 우리 집에 돌아와요.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단 한마디였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두 사람 사이엔 언제나 그랬습니다. 챕터 8 나는 강철민의 딸입니다. 움직임은 빠르게 시작됐습니다. 황민준이 연결해준 의료팀이 합천으로 내려왔어요. 수아의 왼쪽 팔목에서 장치를 꺼내는 시술은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쌀알보다 작은 캡슐이었어요. 그 안에 20여 년 묵은 자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총리 강인호의 비리, 뇌물수수, 그리고 수아의 생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지시 문서까지. 황민준이 캡슐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이걸로 충분합니다. 수아가 붕대를 감은 팔목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공개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리직을 내려놓아야겠죠. 그리고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저를 없애려 했던 사람들도요? 당연합니다.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민이 수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수아가 붕대를 감은 손을 내밀자 철민이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잡았어요. 자료가 언론에 공개되기까지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기사가 터졌어요. 포털 첫 화면이 온통 그 뉴스로 덮였습니다. 총리 강인호의 혼외관계, 숨겨진 자녀, 공작원 살인 지시, 22년에 걸친 은폐. 아지트 거실에서 뉴스를 보던 최종팔이 말했습니다. 와, 진짜 터졌네요. 박상두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당연히 터지죠. 22년치가 한꺼번에 나왔는데. 수아는 뉴스를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총리의 얼굴이 보였어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철민이 수아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네. 진짜? 수아가 철민을 보며 웃었습니다. 진짜요. 저 사람 하나도 안 불쌍해요. 철민이 피식했어요. 기사가 터진 다음 날 총리 측 법률 대리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아에게 혈통을 공식 인정하고 재산 일부를 상속하겠다는 제안이었어요. 조건은 하나, 추가 자료 공개를 중단하고 조용히 지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황민준이 수아에게 전화로 전달했어요. 어떻게 하겠느냐? 수아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거절합니다. 재산이 상당하다, 수아야. 필요 없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생각 끝났습니다. 저는 강철민의 딸입니다. 그 사람 핏줄이 아니에요. 황민준이 전화 너머로 한참 말이 없었어요. 알겠다. 전화를 끊고 수아가 돌아섰더니 철민이 주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청한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컸던 거예요. 알아. 화났어요? 왜 화가 나? 돈 거절했잖아요. 잘했어. 수아가 웃었어요. 환하게. 사건은 빠르게 마무리됐습니다. 총리는 자진 사퇴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어요. 수아를 직접 노렸던 경호 인력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그 모든 소란 속에서 합천 아지트는 조용했어요. 어느 저녁 수아가 마당에서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철민이 나와서 옆에 섰어요. 나란히 하늘을 봤습니다. 아버지,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뭐? 22년 전에 황민준 할아버지한테 제 얘기 처음 들었을 때요. 무거웠죠? 무거웠지. 그래도 그냥 키웠잖아요. 응. 왜요? 철민이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맑은 밤이었어요. 내가 내 손가락을 잡았거든. 수아가 철민을 봤어요. 분유 먹이고 처음 재웠을 때 내 손가락 잡고 잤어. 수아가 눈을 깜빡였어요. 그때 알았어. 이 아이는 내가 책임져야겠다고. 수아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하늘을 봤습니다. 참으려고요. 그런데 참아지지 않았어요. 결국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수아가 철민의 팔에 머리를 기댔어요. 철민이 팔을 들어 수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살면 돼. 지금처럼요? 응, 밥 먹고, 잠자고, 가끔 웃고. 수아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수아가 철민의 팔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응.
저 여기 있을게요. 어디 안 가요. 철민이 수아의 어깨를 한번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수아는 알았습니다. 그게 철민식 대답이라는 걸. 며칠 후 황민준이 합천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황민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수아야. 처음부터 제대로 해줬어야 했는데. 저 잘 컸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맡겨줘서요. 황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아가 황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또 오세요. 저 여기 있을 거니까요. 황민준이 돌아간 뒤 철민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뭐 했어? 인사했죠. 별말 없었어? 또 오시라고 했어요. 안 불쌍해요? 저 할아버지한테 가족이 없잖아요, 이제. 그렇긴 하지. 아버지가 싫으면 어쩔 수 없지만요. 철민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싫진 않아. 수아가 빙긋 웃었어요. 그날 저녁 아지트에서 밥을 먹으며 박상두가 물었습니다. 두목님,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수아 말이요. 뭘 어떻게 해? 이제 다 알게 됐잖습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겠습니까? 수아가 박상두를 봤습니다. 상두 아저씨, 응? 저 세상 달라 보이는 거 없어요. 그냥 밥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최종팔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철민이 수아의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줬어요. 아버지, 저 좋아하는 거 알았어요? 22년 됐어. 수아가 웃었습니다. 환하고 맑게. 나는 강철민의 딸이었습니다. 혈통도, 출생도, 22년의 비밀도. 결국 중요한 건 그것 하나였어요. 이수아는 강철민의 딸이었고 강철민은 이수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따뜻한 커피 한 잔처럼 당신의 마음에 스며드는 사연 한 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